반갑습니다. 이정민 원장입니다. 지난 수업에 영상이 또 잘못돼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습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종강 수업을 할 거예요. 저녁에. 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거냐면은 우리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라는 걸 공부하는데, 유효성 검사 W가 뭐냐면 얘가 W고, 그래서 W에서 농수축산물을 선택하면 소분류로 얘가 나와야 되고, 조미료를 선택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음료를 선택하면 얘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럼 W에다 놓고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 놓으시고, 이 목록의 원본은 여기를 4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4개를 확인 누르면 목록이 뜨죠. 그렇죠? 그래서 가공식품, 그럼 가공식품이 나왔는데, 그럼 소분류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가공식품에 대한 게 나와야 되고, 조미료를 선택하면 조미료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야 될 게 있고요. 미리 설정할 게 있어요. 얘네들의 이름은 농수축산물이라고 정해줘야 되고, 얘네들의 이름은 조미료라고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가공식품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4번을 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소식에 가서 선택에 의해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왼쪽 줄은 아니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각각의 이름으로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료가 선택이 됐고요. 가공식품 하면 가공식품이 선택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은 농수축산물이고, 얘네들의 이름은 조미료잖아요. 얘네들의 이름은 음료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분류에다 뭐를 해줘야 되냐면, 데이터 메뉴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줄 때 목록으로 바꿔주는데 함수를 써야 돼요. 함수. 이게 좀 달라요. 우리 교재 462쪽에 보시면은 indir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ndirect 함수는 indirect 가로 열고, 어디 나와 있는 거, 여기 W상에 있는 요 글자가 나오겠죠. 조미료 그러면 조미료라는 얘네들의 이름은 얘네구나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셀 주소를 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셀의 이름을 우리 아까 이름 상자에 지정했잖아요. 그 이름 정의를 해준 것을 실제로 불러오게끔 해주는 함수가 indirect라는 함수입니다. 확인 눌러주면 먼저 농수축산물을 선택하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해초 이렇게 하면 되고, 가공식품 하면 훈연식품 하면 되고, 조미료 그러면 조미료 하면 되는데, 요 밑에 빈 내용들이 나왔어요. 비어있는 것들이 하나 둘, 여기는 3개나 나왔네요. 여기 하나 둘 3개 보시다시피 하나 둘 3개, 여기도 3개, 여기는 2개 비어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요. 블럭을 잡아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니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우리가 홈 메뉴 탭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찾기 및 선택에 가서 이동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동 옵션. 비어있는 셀을 찾아라. 그럼 비어있는 셀을 이렇게 찾아주죠. 지금이야 뭐 걱정 없으니까 이렇게 블럭,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 잡아도 되지만 양이 많은데 비어있는 게 여기저기 있으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 눌러서 삭제. 셀을 위로 올릴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릴 거예요. 테두리 선이 좀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테두리 선이 바뀌었는데, 자, 이제는 아까는 훈연식품 밑에 더 있었어요. 비어있는 게 3개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이 깔끔하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에 가보면 아까 훈연식품 밑으로 3개가 비어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비어있는 게 없습니다. 깔끔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점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라는 얘기다. 우리 교재 463쪽에 보시면 이제 드롭다운 목록에 포함된 빈 항목을 제거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참조 대상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면 흉해요. 그렇다고 얘를 삭제할 수는 없어요. 얘를 삭제하면 여기에는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쪽에 뭔가를 이렇게 4개를 블럭을 잡아줬는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안 돼요. 컨트롤 Z 이렇게 나오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보이기는 싫으니까 IJKL 여기를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숨었어요. 그러면 숨겼으니까 있기는 있는 거죠. 있기는 있는 거예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GHIJKLMN 해야 되는데 H하고 M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삭제한 건 아니니까는 언제든지 숨기기 취소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 D 9번째 셀에 입력된 내용을 기반으로 셀 주소를 설정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절대 참조로 돼 있던 안 돼 있던 상관없이 됩니다. 아까 우리 나와 있는 거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범위 숨기는 거는 언제라도 숨기기 취소를 하면 복귀가 가능하다. 아시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메모라는 건데 메모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메모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당직 근무표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당직 근무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면 저 상단에 이렇게 편집사임이라고 떠요. 이렇게 떠요. 얘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면 되긴 되는데 수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문서가 아니잖아요. 이 문서는요. 인터넷상에 있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엑셀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너 그거 막 써도 되니? 사실은 우리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샘플 데이터니까 믿고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입력하느냐? 그건 이제 개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자, 여기 보니까 조진웅 씨라는 글자가 써 있는 곳에 집안 사정으로 대체 근무자 찾는 중이라고 써 있네. 근데 여기에 심컴퍼니라고 써 있네요. 요 위에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메모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엑셀에 가서 파일에 가서 옵션 제일 화면 밑에 있는 옵션을 가보면 여기 사용자 이름이 적혀. 저는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직함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직책을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직함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메모 삽입을 한단 말이야. 새 메모. 이정민이라고 뜨는데 그 이정민 뜨는 거는 제 사용자 이름이 이정민으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 자체가 이정민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새 노트, 새 메모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뜨는데 박보검 씨는 9월 1일 당직이고 10월 당직 제외고 한정민 씨는 휴가 신청 대체 근무자 찾기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Shift F2번 눌러도 된다고 하는데 Shift F2번 누르면 이렇게 대한메타버스 연구원장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있고 메모 입력 연습 중 쓰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보이고 마우스를 그 셀에서 비켜나가면 안 나타나는데 항상 보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를 누를 거냐, 얘만 나와요. 다른 애들은 안 나와요. 검토란 메뉴가 있으면 검토 메모를 표시해라 그러면 여기 메모 옆에 이것도 약간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었네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면 숨었고 예전 버전에는 여기서 이제 메모를 이제 지정을 하고 메모 표시를 해라 그러면 메모가 다 나왔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메뉴가 한꺼번에 보이고 한꺼번에 사라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도로 해당되는 셀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2019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됐네요. 예전 버전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되면은 이렇게 메모 틀이 있잖아요. 그 메모 틀을 잡고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할 수도 있어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메모 편집도 가능해요. 메모가 보이면 클릭해서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틀, 메모 틀이 있잖아요. 메모 틀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인 것처럼 메모 서식이 떠요. 메모 서식 글꼴에 가서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해라.
글자 색깔은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해라 이렇게 주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가능하니까 메모 표시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 471페이지 보시면은 메모의 사용자 이름 변경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옵션에 보면 여기 사용자 이름이 있어요. 예, 걔를 고치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가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에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 누르면 글꼴 하나만 뜹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틀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서식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가는 색, 이 안에 채워주는 색을 나는 약간 녹색 계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색깔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자가 커서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제 블록을 다 잡아야만이 여기 있는 글자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다른 글꼴로 쓰고 명랑체라는 게 뭐지? 정신 하나도 없다. 글자가 안 보이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식이니까 꾸며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쇄 미리 보기. 안 나와요. 인쇄를 하게 되면은요, 메모는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쇄 여기 화면에 가서 또 옵션에 들어가서 인쇄할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봐야 돼요. 여기 주성미 메모에 가서 화면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제가 메모한 거 나오고요. 아까 여기 조진웅 씨나 다른 사람들도 메모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시트에 가서 시트 끝에다가 따로 인쇄를 해라 라고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따로 어느 셀에는 뭐라고 써 있었고 어느 셀에 뭐라고 써 있는 게 그대로 다 따로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는 가능은 하지만 그냥은 안 나와요. 그렇다고 그 메모 내용을 셀에다 직접 입력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 당직 근무표예요. 이 회사에서 근무자들 근무표인데 이게 외부로 공개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이런 문서를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최초 우리가 지금이야 저장하면 똑같이 저장되지만 이제 최초 저장할 때는 다른 이로 저장이라는 거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저장을 하면 아무나 막 열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파일을 공개하기는 그렇고 이 회사가 이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도 아무나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암호를 걸자 이거죠. 암호.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도구라고 저장 왼쪽에 도구라고 있는데 그 도구에 있는 화살 표시 목록 누르셔서 1번 옵션 암호를 물어봅니다. 암호가 두 가지예요. 열기 암호, 쓰기 암호 두 가지가 있는데 열기 암호 1, 2, 3, 4 쓰기 암호 5, 6, 7, 8 확인 눌러주면 열기 암호 1, 2, 3, 4 쓰기 암호 5, 6, 7, 8 저장을 눌러주면 이미 기존에 있지만 덮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다시 열어서 보려고 그러면은
파일을 열려고 명령을 걸면은 암호를 물어봐요. 그래서 열기 암호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못 열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열기 암호를 이제 1, 2, 3, 4 맞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쓰기 암호를 물어본단 말이야. 이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 읽기 전형으로 열어요. 읽기 전형으로. 쓰기 암호를 맞추지 못하면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전형으로 열면 열리긴 열리는데 이런 메모를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삭제가 됐대요. 그렇죠? 삭제가 돼요. 메모를 삭제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저장 명령을 걸면은 저장이 안 돼요.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야 돼. 이름을 바꿔서. 분명히 당직근무표라고 돼 있는 문서를 저장해 놨는데 누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저장하면 이 회사는 당직근무자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줘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다음에 이름 비슷한 게 하나 있네?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소실된 내용으로 저장이 돼 있으면 이건 누가 장난친 거다. 누가 잘못해서 건드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런 경우 사례가 있어요. 회사 나름대로 중요한 문서라고 판단해서 사장하고 직원 사이에 암호를 설정해서 문서를 저장시키라고 지시를 받아 저장을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퇴직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마치고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기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어느 문서를 열려가 보니까 암호 걸려 있는 거죠. 사장님 이거 암호 걸렸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했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번 그 근무자하고 한번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대화 나눴던 암호개고 이번에 이제 문서를 열려고 봤더니 암호 걸려 있는데 혹시 암호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퇴직자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로 기억이 안 나서 안 나는 건지 기억이 나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거는 퇴직할 때 안 좋게 퇴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상태겠죠. 그렇죠. 아무 일 없이 퇴직을 했으면 알려주겠죠. 우리 회사에서 쓰는 암호는 ABCD 1, 2, 3, 4입니다. 딱 통일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쓰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암호 걸린 문서는 어떻게 열어요? 못 열어요. 암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열 수가 없습니다. 단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에서는 열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아무나 암호 걸린 문서를 열어줄 수는 없어요. 안 열어줘요, 절대로. 실제로 예전에 그 아이폰 범죄에 연루된 핸드폰을 FBI인가 CIA인가에서 미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고객의 핸드폰은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부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이 3일 만에 그거를 암호를 풀고 안의 내용을 다 확인했다 그래요. 그만큼 수사기관,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실력은 있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암호 걸린 문서는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암호는 함부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암호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계부 문서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내용을 다루는 파일에는 암호를 걸어놔요. 제가 쓰는 암호는 몇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이제 그런 문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죠. 예전에 어떤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놨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지를 못했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예전에 이런 암호를 썼을까 하고 얼떨결에 입력을 해봤더니 암호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서는 암호를 해제해버렸어요. 내용도 별거 아니었는데 암호를 걸어놓은 거다 보니까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면 헷갈리잖아요. 네, 그런 문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밑에 보시면 워크시트 이름이 있어요. 워크시트 이름. 이 당직 근무표라든지 이렇게 시트 이름, 워크시트 이름 이런 거라든지 이 내용을 못 고치게 건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기 있는 셀을 이렇게 삽입, 삭제 이런 거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검토라는 메뉴 가시면 시트 보호하고 통합문서 보호인데 적절히 잘 쓰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이제 이런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여기 뭐가 있다.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직원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일반 시급이 얼마 있고 시간의 수당이 있고 총 급여를 계산한 게 있어요. 총 급여. 총 급여는 일반 시급에다 시간의 수당을 더한 게 총 급여인데 뭐 대단한 계산은 아니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또 이 내용을 누가 고치면 어떻게 돼요? 오버타임을 뭐 7시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오버타임이 이렇게 함수가 복잡해요. 이렇게 시작 시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을 가지고 뭘 계산하는데 시작 시간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2시에 시작했다. 그럼 오버타임이 늘어나면서 뭐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럼 이거를 누가 건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건들면 급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수정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시간의 수당을 보니까 여기 일반 시급이나 오버타임 같은 경우도 수식이 복잡해요. 복잡한 이 수식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보호라는 탭이 있습니다. 보호. 근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잠금이 설정되어 있고 숨김은 해제되어 있어요. 잠금은 뭐냐면 고치지 못하게 막는 기능이고요. 숨김은 아까 수식 있었잖아요. 이걸 보여주지 않겠다는 기능입니다. 얘를 이것만 누르면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죠. 검토 탭에 있는 보호에 가서 시트 보호 단추를 눌러야만이 된다는 건데 확인 눌러볼게요. 자, 고칠 수 있나? 당연히 고쳐지죠. 여기는 소식은 보이나? 여기 소식, 요 상단에 소식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검토 탭에 가서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시트 보호를 눌러서 여기도 암호를 걸 수 있어요. 암호 걸어줘야 돼요. 근데 암호 기억 못하면 다음에 못 써요. 그러니까 암호는 회사에서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암호를 거는 게 아니라. 시트 보호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랬더니 자, 시작 시간을 우리가 고치려고 숫자를 눌렀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가 3이라고 쓰고 5로 바꾸려고 키보드를 눌렀더니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에 있습니다. 시트 보호를 해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암호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오버타임이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트 보호 해제, 시트 보호가 걸려있는 상태를 해제하면 여기 오버타임의 수식이 그대로 보이고 시작 시간도 숫자를 건들면 당연히 오버타임 바뀌고 오버타임 바뀌면서 시간의 수단과 총 급여가 완전히 바뀌는 게 나타나죠.
저 같은 경우도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가계부 파일 내용이 아무 숫자나 막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안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곳이 있고 입력하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다 이렇게 시트보호를 걸어서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구조를 만들었는지 오래됐으니까 헷갈려. 기억이 안 날 때는 입력해서 오류가 나면 아 내가 여기를 막아놨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9페이지 보시면은 워크시트 일부 셀만 보호하는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면 보호라고 있었죠. 보호 똑같은 겁니다. 잠금은 뭐라고요? 엑셀의 기본이 잠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잠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시트 보호나 통합문서 보호 암호를 걸거나 아니면 안 걸더라도 보호를 해주면은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막는 거고요. 숨김은 수식. 아까 여기 수식이 적혀 있었단 말이야. 뭐에서 뭐를 빼라 하는 수식. 이런 수식이 보이지 않게끔 막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시트 보호를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트 보호를.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근무 시간이 왜 9이 됐는지 몰라. 안 나와. 아까 오버타임 보니까 복잡한 수식이 있었는데 안 나와요. 얘를 고치고 싶어도 5월, 6월 이렇게 고치고 싶어도 스피커가 있으면 소리도 나겠죠? 이렇게 보호된 시트에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시트 보호를 여기 시트 보호 해제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시트 보호가 돼 있다는 얘기다. 어떨 때 주로 많이 하냐면은요, 선생님들이 교무실에서 학생들 성적을 입력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엑셀 작업하던 거를 종료하고 나갔다 와서 다시 화장실 다녀와서 키고 작업하려면 불편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시트 보호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성적 입력하는 걸 본다 할지라도 내용을 고칠 수가 없죠. 보호를 해놨으니까. 근데 해제하려고 봤더니 아까는 암호를 안 걸었으니까 해제가 바로 됐지만 암호를 걸어놓으면 암호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암호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암호를 못 맞추면 해제를 못 하겠죠. 그런 경우. 그 직장에서는 인사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내용을 고칠 수가 없게끔, 내용을 보지 못하게끔 막기도 해야 되고, 인사 담당, 재무 담당하시는 직원들 컴퓨터에는 파일들이 암호로 설정되는 경우가 아마도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런데 여기 시작 시간 있잖아요. 여기 시작 시간은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해제를 먼저 해야 되고, 잠금을 해제해요. 잠금을 해제해요. 그리고 시트 보호를 걸었다 할지라도 요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는 있어요. 해제했으니까. 그러면 시작 시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타임이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210.
셀서식에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볼게요. 아웃룩으로 이메일을 보내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웃룩이 있고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윈도우를 설치하면은요, 이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전자우편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전자우편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엑셀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이제 패키지로 설치해요. 오피스라는 패키지로. 그럼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가 들어가요. 아웃룩 익스프레스는 사라지고 아웃룩으로 바뀝니다. 아웃룩은 뭐냐면, 아웃룩은 뭐 하는 거냐면, 개인 일정 및 메일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아웃룩 익스프레스 아웃룩을 배울 때는 복잡했어요. 개인 일정은 쉬워요. 캘린더 기능이죠. 구글에 있는 캘린더나 네이버에 있는 캘린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개인 일정은 캘린더 기능으로 관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메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메일을 이제 보내고 받기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는가 봤더니 보내는 메일이 있고요. 받는 메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체국에 가서 이거 우편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접수된 우편물이 제가 이제 인천으로 보낸다고 하면 인천 우체국으로 가면 인천 우체국에서 그 제가 보냈던 우편물을 받아서 우편 배달하시는 직원이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누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그 사람 주소로 가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보내는 메일 기능, 받는 메일 기능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전자우편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이 사용하는 메일에 보내는 메일 서버, 받는 메일 서버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설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집에도 설정해 놨어요. 근데 직장에도 설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 컴퓨터에도 이걸 또 설정해 줘야 되고, 또 출장을 갔으면 출장 간 그쪽에 뭐 호텔이나 어디 컴퓨터에 가서 얘를 또 설정을 해줘야 거기서 보내고 받는 거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해보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직장에서 받으면 직장 컴퓨터로 온 거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온 건 아니거든. 불편해 그게. 이건 전용 메일이에요. 전용 메일.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불편하고 어렵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웹메일 나왔어요. 웹메일.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로그인하면 블로그도 하고 메일도 쓸 수 있는 이런 메일들을 웹메일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네이버 메일을 쓰는데 네이버 메일을 가지고 보내기 받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웃룩에다가 네이버 메일을 설정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네이버에서도 구글 다음 메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메일을 네이버 같으면 1인당 3개까지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다음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구글은 뭐 무제한으로 이제
아이디를 설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또 다른 아이디에 관련된 보내는 메일 서버, 받는 메일 서버를 세팅을 해요. 구글도 그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 다음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구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글로 옮겨 탄 지가, 전자우편 메일이 구글로 옮긴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전자우편을 보면 주로 광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직접 네이버에 연관된 것들, 그런 거 외에는 요즘은 없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걱정 없이 쓰는데, 초창기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갖고 이것저것 세팅을 많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됐나 볼까요? 아웃룩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엑셀 문서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공유 화면에서 전자메일 첨부 파일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공유를 걸어서 원드라이브로 보내거나, 여기 이제 원드라이브라고 나와 있네요. 원드라이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이니까 이거를 해서 엑셀 파일을 첨부시켜서 보낸다, 이렇게 이거는 설명은 돼 있는데 안 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에서 메일 보내기 할 때 첨부 파일을 설정을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보내고 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책대로 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왜냐면 아웃룩 세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귀찮고 불편해요.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워크시트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삽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엑셀에 들어가서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 가서 기타 명령에 들어가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리본 메뉴 없는 명령을 찾아볼게요. 여기에 전자메일로 보내기라는 게 있나 봐요. 한번 찾아볼게요. 전자메일로 보내기. 가나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자메일로 보내기 있네요. 전자메일로 보내기 항목이 하나 추가됐을 거예요. 나왔네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첨부 파일로 보낼 거냐, 메시지 본문으로 현재 시트 내용을 보낼 거냐 해서 첨부 파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 본문으로 현재 시트를 보내기 확인 눌러보면 이 화면이 그대로 전자우편에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첨부 파일로 보내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해서 열어야 되는데, 상대편 컴퓨터에서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 화면 자체를 보내는 거예요. 이 화면 자체를. 우리 교재 4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엑셀 문서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메일 본문에 삽입을 하면은 엑셀을 열지 않고도 내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엑셀에서 메일을 보내려면 아웃룩에 메일 계정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걸 눌렀는데 아웃룩 설정을 안 해놨더니 계속 뺑뺑이만 도네요.
이렇게 떴네. 아웃룩 2016 시작. 다음. 연결하도록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 여기 잠깐 보시면 용어들이 있어요. POP, IMAP, 여러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사이버 대학 예전에 공부하던 게 있어가지고 연결을 해놨는데,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자우편을 확인할 때마다 암호를 넣어야 되고, 암호를 설정해버리면 상관없이 열 수가 있겠죠. 다음. 안 할래. 취소. 귀찮아졌어요. 아웃룩 설정을 해놓으면 수월한다고 하지만은 요거 할 때는 수월하지만 그 외에는 불편해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아웃룩은. 근데 이제 구글로 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개인 일정 관리를 그전에는 이제 아웃룩으로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캘린더 기능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구글에서 캘린더를 썼는데, 기존에 제가 입력해 놓은 자료 일정들이 있잖아요. 아웃룩에 들어가서 그 일정을 보내기 하면 돼요. 보내기. 그럼 그거를 구글에서 불러오면은 구글의 일정으로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네이버 캘린더도 똑같이 그렇게 작동이 돼요. MS가 먼저 시작을 했고 구글이 그걸 모방을 했고 네이버가 따라왔어요. 편리한 건 따라가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공유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공유하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내가 이 문서를 고쳤다 그러면 누가 어디를 고쳤는지 그런 게 나타나니까 수월한데, 의견을 이제 통합을 할 때 한 사람 부산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안에 구글이 있어요. 구글 여기 뭐가 있냐면 구글 드라이브. 이 구글 드라이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가면 이제 새로 만들기 상단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설문지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엑셀처럼 스프레드시트 만들기가 있어요. 그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8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한 거를 한번 기록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이 문서를 공유를 걸어요. 이 문서 자체를 공유를 걸어. 뭐 제목은 뭐 하더라도 이렇게. 그럼 이제 지메일 계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길동 씨라든지 뭐 일진매 씨라든지 그 사람 전자우편을 여기다 입력을 해. 그래서 링크를 복사됐어요. 그러면 이제 링크를 상대편한테 이 문서를 만든 거를 보내줘. 그 사람이 전자우편을 보내던 뭐 카톡으로 받던 간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부산에서도 받을 거고 영국에서도 받을 거고 러시아에서 받을 거고 다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접속한 사람이 저 혼자지만 여러 사람이 접속하면 거기는 색깔이 달라요. 거기 좀 녹색으로 된 건 이정민 원장이 접속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뭐 부산에서 접속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떠요. 그럼 그 사람 의견을 여기다 기록을 하면 돼. 근데 여기다 기록을 하려고 봤더니 누군가 먼저 클릭해놨어. 그러면 안 돼. 여기다 글자를 써놨는데 내가 클릭하고 내용을 고쳤으면 내용이 지워진단 말이야.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디자인을 한번 입력해달라 그러면 디자인 입력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공유를 걸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설문지 만들어 본 것들이에요. 설문지 만든 것도 있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교재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자료가 있어요. 이런 자료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기관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공유를 걸어서 이 공유 링크를 이제 생성을 한다든지 해서 보내주면 그분은 이걸 언제든지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서를 많이 만듭니다. 저는 이제 이걸 많이 써요. 엑셀에 있는 공유 기능이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4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드라이버 모바일 앱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박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마이박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클라우드는 서비스가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아까 제가 구글 보여드렸는데, 이 구글은 드라이브라 그래요. 구글도 클라우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쓰는 거고요.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용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 30기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원드라이브도 용량이 제법 있고요. 삼성 클라우드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성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하면 아이폰 아니면 삼성 이제 우주폰을 쓸 텐데, 삼성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하고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 연락처와 사진을 보관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이제 클라우드 기능에 접속을 해서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백업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핸드폰을 잃어버려갖고 연락처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핸드폰을 새로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해서 그 삼성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핸드폰 전화번호 백업 받은 거를 복구하면 다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삼성 클라우드에 가입을 안 하고 했으니까는 저장을 못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헷갈려. 과거에는 네이버에서 핸드폰의 연락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다 종료시키더라고. 제조사가 삼성이니까 이제 삼성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자, 원드라이브라는 거 하는 거.
윈도우 10과 윈도우 8.1에서 기본 제공되고 엑셀 2010에서는 웹의 저장 메뉴에서 로그인 후에 윈도우 라이브에 저장이라고 저장했지만 엑셀 2013서부터는 저장 위치에서 바로 원드라이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엑셀 문서에서 파일에 가서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그 상단에 뜨잖아요. 그렇죠? 원드라이브 할 거냐, 이 컴퓨터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내가 위치를 찾아서 할 거냐. 요거는 제가 대학에서 쓰던 그 계정이 살아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은 저장 누르면 원드라이브에 접속을 하는 게 나오고요. 아마 또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면 안 해. 어차피 저는 제 컴퓨터 로컬에다 많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안 하는 입장이죠.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마이박스의 용량은 30기가, 구글은 15기가. 용량이 다 차이가 다르지만 저는 좀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기능의 용량을 늘려서 쓰고 있습니다. 구글을 많이 쓰는 입장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네이버를 많이 쓰시니까 네이버 용량을 늘려서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금액이 쏠쏠치 않게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회원들한테 그런 회비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이 만만치 않다 그래요. 그래서 493페이지 보면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드라이브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서를 보면 아까 제가 구글에 있는 것 공유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눌러서 공유 거는 거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원드라이브도 이렇게 기능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는요 공유를 거는데 mp3 파일은 공유가 안 돼요. 내가 목소리를 녹음했단 말이야. 친구야 잘 지냈니 하고 편지처럼 낭독을 한 거를 저장했는데 공유가 안 돼요. mp3는 주로 이제 음악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원천 봉쇄를 한 것 같아. 음악이 들어있는 거는 공유가 안 돼요. 아무리 압축을 해봐도 네이버가 다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보내야죠. 첨부 파일로 보내는 수밖에 없겠지. 자, 219 교재 500페이지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스마트폰에서 엑셀 문서를 확인하기. 여러분 지금 MS 오피스라 그래도 MS 오피스에는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아웃룩, 퍼블리셔 등등 되게 많은 것이 MS 오피스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유료입니다. 유료예요. 되게 비싸요. 이게 이제 PC용이죠. PC용. 근데 이제 스마트 기기용은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볼까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앱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엑셀. 엑셀입니다. 파워포인트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놨어요. PC에서 제가 지금 얘를 선택을 해서 설치 명령을 걸면은요 원격으로 설치가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귀찮아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제 PC용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내용을 좀 검토하고 이렇게 좀 보고 마음에 들면 설치를 누르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목록이 떠요. 그 계정 이름들이. 제 핸드폰 모델이 여기 뜨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만 뜨는 걸 봐서는 다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선택하고 설치를 누르면 원격으로 설치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 설치했다가 지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설치가 되죠. 설치가 돼 있으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뜨는데 지금 설치 중이라고 나오네. 메시지가. 그럼 얘를 왜 설치하느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엑셀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려고 스마트폰에다 파워포인트를 설치하는 건 아닌데, 설치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엑셀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오류가 나는지 좀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와요. 그러면 메일로 보내세요 라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거든. 그러면 핸드폰에서 엑셀을 받아서 스마트폰 엑셀로 접속을 하면 똑같이 엑셀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수식을 보거나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과정 때문에 오류가 났습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거든. 검토용으로. 그런 정도로 쓰는 거지 스마트폰에서 엑셀을 작업하려고 쓰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작업용이 아닌 검토용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주로 많이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차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차트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유럽 분기별 판매량, 북남미 분기별 판매량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유럽 분기별 판매량에 덴마크서부터 프랑스까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숫자 값을 보면서 과연 1분기에서 3분기, 4분기까지 얼마나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를 숫자만 보고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덴마크보다는 독일이 1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숫자만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독일과 영국이 판매량이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판매량이 월등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워크치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유심히 보시더라도 독일 숫자가 크긴 크지만 이렇게 여러 나라 데이터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북남미 분기별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나타나 있죠. 워크시상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착 보면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머리에 떠올린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트라는 게 나왔죠. 차트. 차트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차트. 워크시트 상의 수치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높이 또는 너비
또는 크기, 또는 뭐 부피 등으로 표현해주는 시각적인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 관련 자격증,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자격증에는 반드시 차트 문제가 출제된다. 워드 프로스 자격증에도 차트가 나오고, 컴퓨터 활용 능력장에도 차트가 나오고, ITQ 자격증 시험에도 다 차트가 나와요. 이걸 봤을 때 차트 활용도가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 활용도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격증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자격증 시험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를 이렇게 차트 안에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단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워크시트를 클릭했을 때는 자동화 개발 도구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와 관련된 별개의 메뉴가 뜹니다. 차트와 관련된 메뉴가 뜨고요. 이 차트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전체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덴마크 뭐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1분기서부터 4분기까지 있다라는 범례, 그 다음에 실제 그래프가 나타난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 눈금선도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그 다음에 아래쪽 글자들 나라명이 이제 항목, 축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엑셀에서는 가로축, 세로축. 숫자가 보이면 X축, Y축에 상관없이 갑축, 글자가 보이면 항목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 505쪽을 보시면은요, 차트 요소 이해하기라고 나와요. 차트 요소 이해하기.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 안에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클릭하시면 저 오른쪽 끝 모서리 쪽에 차트 요소를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 현재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워크시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레이블을 클릭하면 값이 보이는데 지저분해. 그래서 워크시트처럼 테이블을 표현할 수 있어요. 테이블을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추세선도 볼 수가 있어요. 추세선. 예를 들어서 1분기 추세선을 넣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 상관없이 프랑스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분명히 1분기 값이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세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름철에 음료를 장사하시는 분이 날씨에 따라서 음료 판매량을 기록을 해놨는데, 온도가 몇 도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가 나오면 대략 어느 정도 음료가 팔릴 거다라는 것이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뭐 통계적으로는 상관계수라는 걸 이용해서도 분석할 수가 있겠지만, 통계는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음료가 많이 팔릴 거다, 음료 판매량이 유지될 거다, 줄어들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서는 추세선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나라별 판매량이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뭔가 볼까요? 차트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줄 건지 저렇게 보여줄 건지. 이건 세로 막대처럼 보이죠, 그렇죠? 세로 막대는 세로 막대인데 값이 세로 값으로 보이네요. 아까 우리 가로 값 볼 때는 어땠었어요? 레이블 값을 보여주니까 정신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볼만은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검정색 바탕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볼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필터 1분기는 빼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덴마크 빼고, 덴마크 빠진 게 아닌데 덴마크가 여기 나와 있네요. 범주 여러 가지가 있어. 제가 이제 적용을 안 눌렀네요. 1분기가 빠졌어요. 1분기 넣고 적용. 덴마크는 원체 낮으니까 빼라. 그러면 덴마크 없이 독일서부터 나오는 거죠. 모두 넣어라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아직 우리가 필터를 다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차트 안에 요소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요소가. 그리고 이제 차트는 엑셀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기능이 탑재돼서 들어왔지만 버전이 올라가면서부터 차트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엑셀은 2007부터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 지나서 2013서부터 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시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2003을 배우다가 2007 배우고 세월이 지나서 2016을 배운다 그러면 예전에 차트를 했을 때 이렇게 안 나왔는데 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엑셀을 체계적으로 버전별로 쭉 강의하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알게 돼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차트 기능이 바뀌고 나니까는 변화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골에 사시는 분이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서울의 빌딩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지만 또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올라왔더니 더 높은 빌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월이 막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처음 오시는 분은 예전 모습을 모르니까 현재 모습, 지금 본 모습이 가장 최근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도 된다라는 거죠. 자, 506쪽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차트 단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있는 차트 단추라는 기능이 있어서 차트 모습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 그리고 이 차트를 클릭하면 이 차트와 관련된 메뉴가 상단에 뜬다 그랬어요. 여기 가서도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레이블을 넣어줄 건지 테이블을 넣어줄 건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3 이후로부터 이 차트 요소 추가라는 메뉴가 원래 예전에는 차트 메뉴가 세 가지였었어요. 차트 디자인 서식과 아까 보셨던 이 차트 요소 추가하는 기능이 하나 더 옆에 있었는데 그 메뉴가 자체가 사라지면서 차트 디자인 메뉴 안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까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건 색깔이 서로 지그재그 다른 거고 이건 이제 단색인데 그라데이션처럼 하는 거죠.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거 열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행거 열. 분기별로 보는 거냐 나라별로 보는 거냐 이렇게 해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거죠. 1분기는 빼고 3분기도 빼고 2, 4분기만 보겠다라고 하면 2, 4분기만 보이는 거죠.
1분기, 3분기. 덴마크 빼고 스페인 빼고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아니다 나라 다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보이는 거고. 차트 종류를 나는 가로막대으로 보겠다. 가로막대. 아니면 뭐 꺾은 선으로 보겠다. 원형으로. 꺾은 선은 주로 이제 추세형을 볼 때 많이 쓰는데 여기는 추세형의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원형도 있습니다. 원형. 영역형도 있고요. 분산형, 표면형, 방사형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이거죠.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목표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차트를 워크시트로 표현하지 않고 차트 시트로 별도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차트 시트로 별도로 출력하면은 워크시트가 아니라 차트만 보여주는 차트 시트에 따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령을 걸었더니 이 왼쪽에 시트가 생겼어요.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얘 오른쪽에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얘를 다시 아까 이 워크시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워크시트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마음대로 위치도 조정하실 수가 있고. 수업 시간에 이제 녹화된 영상이 손상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오전 8시인데 다시 녹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차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차트는요, 원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놓고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라 그래 놓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지만, 그래서 엑셀에서는 반드시 데이터 영역을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차트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트를 만들어야 될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차트는 워크시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의 종류에 따른 기능이 다 달라요. 원형 그래프냐 아니면 가로막대냐 세로막대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멀 자격증 같은 경우에 필기 시험에는 차트 유형별로 이제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세로막대를 많이 쓰게 되겠죠. 우리 교재 508쪽에 보시면은 단축키로 차트를 사용하는 명령이 있는데, 이제 Alt F1을 누르면은 데이터 안에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Alt F1을 누르면 Alt F1 스크린샷이 들어가 버렸네. 저는 지금 키보드에 다른 명령들이 세팅된 것 때문에 중복돼서 그러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삽입에 가서 자동으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이 메뉴가 뜨겠죠. 이제 이 기본 메뉴가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다는 게 Alt F1입니다. 기본 차트인 묶음세로 막대형 차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차트를
워크시트랑 겹쳐서 보이면 되게 보기 싫겠죠. 그래서 별도로 놓게 되는데, 자, 워크시트를 클릭해 놓고 우리가 이제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그리고 이제 인쇄 명령을 걸 수 있잖아요. 인쇄를 잠깐 걸어 보면은요. 워크시트랑 차트가 같이 나와요. 근데 차트가 깨졌어요. 차트를 클릭하고 인쇄 명령을 걸면 차트가 크게 나옵니다. 워크시트를 인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차트도 나오지만 차트 크기가 안 맞으면 또 차트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제 인쇄를 별도로 하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차트를 선택해 놓고 인쇄 명령을 걸면 바로 인쇄가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이것도 이제 가로냐 세로냐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로가 보기 좋겠네요. 이렇게. 차트 제목과 이제 꾸미는 거는 이제 꾸며놓고 인쇄를 해야 되겠죠. 차트를 인쇄를 하거나 차트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차트는 기능이 이거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난 담당자니까 알아요. 데이터만 봐도. 근데 내가 아닌 내 윗사람, 결제권자가 보려고 차트를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제권자가, 내가 과장이면 내 위에 부장 또는 이제 위에 두고 이사, 이런 사람이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차트를 좋아하는지, 가로막대를 좋아할지 세로막대를 좋아할지. 근데 이제 무조건 다 가로막대 세로막대로 인쇄하는 건, 작업하는 건 아니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입장에서는 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인쇄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